2024년 저희가 경기 지표라든지 경기 전망 일단 골디락스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은 그냥 딱 간단하게 주식 시장은 견고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채권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지는 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네. 그럼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지겠죠. 네, 2023년 미국 증시가 아주 경기는 안 좋았지만 불화산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4년도도 미국 증시 전망이 대체로 밝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진단해서 여러 가지 변수, 리스크 진단하고 어떤 종목, 어떤 또 업종이 유망한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 한 해 수고하셨는데 자, 먼저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에 인하될 걸로 대체로 지금 다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네. 인하되냐 안 되냐 그렇죠. 이거는 네. 그냥 궁금증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실이.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언제쯤 2024년도에 시점적으로 인하가 될 걸로 보시는지 나름대로 좀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시장하고 네. 연준은 확실히 견해차가 있어요. 네. 생각하는 게 좀 틀립니다. 네. 지난주 나온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2.6%를 상승했습니다. 2.6%요. 그다음에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수예요. 근원 PCE 지수는 3.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3.5%였는데 3.2%까지 둔화가 많이 됐거든요. 이 정도 둔화폭이라고 보면은 연준이 항상 얘기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 상승률 12월 달이면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둔화된다. 그 다음에 문제는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건가.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연착륙을 할 건지 골디락스를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연준이 12월 13일 날 연준 2024년도 시장 전망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점도표는 2024년 말의 점도표는 4.6%다.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5.5%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얘기했을 때가 점도표가 5.1%예요. 그럼 50bp를 지금 더 낮춰본 거잖아요. 4.6이라는 것은 기준금리 5.5에서 기준금리를 3번 내린다는 의미예요. 25bp. 그러면 결국은 연준이 얘기한 것은 우리 내년에 가능하면은 25bp를 3번 내릴 수 있어. 이 정도 내겠습니다. 연말까지. 시장은 그러네. 자, 인플레이션율이 아마 1분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돼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페드워치라는 마켓의 예상 전망치를 보시면은 3월 달에 25bp를 내린다가 75%예요. 그게 계속 퍼센티지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5월 달에는 또 25bp를 추가로 내린다가 76%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거니까 한 달 전 예상보다도 점차 좀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는 그 예상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빨라져.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자 3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최소한 3번이 아니라 4번에서 6번 정도는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시장의 반응이에요. 연준은 3번 정도 생각을 한 건데 시장은 4번 정도 6번까지 봐요. 6번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보면 연준 위원들이 다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한다.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너무 앞서간다 이거죠. 자, 저도 이제 사실 약간 같은 생각이에요. 시장이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많은 생각 이런 분들 기준금리라는 게 연준이 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맞춰갖고 기준금리 딱 맞춰서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틀립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경기라든지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 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금리를 내린 요건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완전히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 중에 하나고 추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모습이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야 된다면 저는 한 3분기는 돼야 한 6월달, 7월달쯤은 돼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딱 본다면 이겁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은 2%대로 안정이 되는 게 12월달, 내년 1월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필요 조건은 나왔어요. 그럼 충분 조건까지 가려면은 경기 침체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경기 상태를 본다면은 과연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슬로우다운하는 모습이 과연 3월 달에 나올까? 저는 한 4월, 5월 정도는 돼야 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한다면은. 자,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박사는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3월부터 인하가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아주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박사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연준이 예시한 조건들을 따져보면 그 이후 그렇죠. 2분기 이후부터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더 높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본다. 이 박사는.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인하 폭은 3번에서 이제 최대 이제 6번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시장에서는. 이 박사는 어느 정도 폭을 봅니까? 3번 봐야죠. 세 번. 하반 시작하면 3번 정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분기 이후부터 그렇죠. 시작이 되면은 뭐 계속 낮춰도 6번까지 가는 게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네. 내리는 폭을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똑같은 속도로 반응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가계 소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합니다. 실업률까지. 감안해서 그때 금리 내리는 속도가 되게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17년도에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투자 박사와 함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좀 앞서가는 경향이 항상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이제 금융 당국, 정부 당국자들은 항상 조금 브레이크를 걸죠. 브레이크를 걸죠. 너무 앞서가는 게 계속 동조하면 뭐 시장 뭐 금융 업자라고 봐요. 그럼 뭐 저기죠. 부업자죠. 부업자 거기. 원래 이제 하여튼 당국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전체를 좀 워워하면서 그렇죠. 차분하게 약간 보수적으로 가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치를 다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갈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경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인하는 이제 경기가 침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은 뭐 화랑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 하여튼 좋은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렇죠. 딱 살기 좋은 상태 이런 상태로 갈 건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걸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에 친인척이 있으면 막 전화 걸어보면은 다들 그래요. 뭐 미국 경기 너무 안 좋아. 다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다 좋아. 자, 1분기 GDP가 2.1%가 나왔어요. 그 큰 나라가. 2분기가 2.0이에요. 3분기가 4.9%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큰 나라가. 그 큰 나라가. 그렇게 성장을 계속해요. 그러면 다 그래요. 야, 바이든 행정부가 뭔가 사기를 치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GDP를 어떻게 국가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드려요. IMF는 10월 달에 미국 전망치를 조정을 했어요. 2023년도는 2.1% 달성할 거다. 내년도는 1.5% 정도 나올 거다. 연준은 이번 12월 달 연준 그 FOMC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2.8% 성장률을 전망한다. 내년은 1.4%를 전망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졌어요. 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게 말이 돼? 내년에도 1% 이상을 한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가 GDP를 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 뭐 공식 별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공식 하나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어려워. 왜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은 영어의 앞자만 그냥 띄워온 건데 Y죠. 총소득은 C 플러스 컨섬션이에요. 소비 플러스 I 투자 인베스트먼트 플러스 G 정부 지출 플러스 X 수출 마이너스 M 수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국가의 그렇죠. 총 GDP 총 생산 개념, 총 소득 개념. 자, 미국은 C가 대략적으로 한 65%를 C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C가 올해 안 좋았어요. 네. 왜?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네.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점에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돈 쓰기가 어려우니까 물가가 왜냐면 너무 작년에 같은 똑같은 돈을 갖고 네.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은 작년에 4개를 샀는데 이번 3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네. 소비를 다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네. 자, C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야 C가 안 좋은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어? 다음번이 있습니다. 네. I, 인베스트먼트하고 G, 네. 정부 지출이 올해 되게 높아졌어요. 네. 정부 지출 잘 보세요. 5월 달에 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게 뭐냐?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요. 네. 가자 지고 돈 갖다 줘야 네. 돼요. 뭐 너무 쓸 게 많아진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이게 GDP 상승에 일조를 했습니다. 플러스 I. 우리가 I를 인베스트먼트가 뭐가 있어 미국에. 네. 그런데 올해 저희도 이제 우리 한국도 많이 기여했죠. 그렇지 한국이 엄청- 엄청 많이 했죠. 엄청 투자했잖아요, 미국에. 반도체 지원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작년 8월 달에 의회를 통과했는데 세부 시행령이 올해 3월 달에 나왔어요. 2차 시행령은 10월 달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한국, 대만, 독일 이런 일본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미국 FDI가 역대 최대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투자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법으로 다 이제 네. 반도체 생산은 다 미국 써야라. 네. 딴 나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 투자금이 들어온 뭐 거죠. 기업이든 뭐 이쪽으로 다 흘러가서 기업이 성장하고 하는 데는 다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미국의 GDP 국내 총 생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I하고 G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높게 나와요. 네. 실업률은 낮아요. 네. 왜? 막 공장들이 막 설립되는데 당연히 실업률이 줄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네. 미국에서 제조업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뭐 그런데 컨섬션, 소비는 안 드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가게 입장에서는 뭐 바이든 이거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는 너무 좋은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올해 이렇게 성장을 끌어왔으면 내년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내년이 정부 지출은 제가 봤을 때는 동결해요. 네. 의회에서- 늘릴 수가 없죠. 의회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네.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건 트럼프가 와도 네. 제가 그건 봤을 어떻게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전쟁에도 못 쓰고 다 이제 회수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베스트먼트는 계속 들어올 거예요. 늘릴 가능성이 네, 높죠. 계속 높죠. 그건 왜?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 지원법을 돈 쏟아 붓겠다는데 그럼 인베스트먼트는 계속 들어오는 거죠. 네. 여긴 늘어날 겁니다. 그럼 다들 우리 소비가 늘어날까? 물가가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최소한 내년에 3월 달에는 소비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소비 부양책을 못 썼어요. 왜? 네.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높으면은 소비 부양책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2%대로 들어오고 네. 만약에 경기가 침체로 네. 간다라고 했을 경우는 소비 부양책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C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또 선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11월 달에 대선이잖아요. 민주당 살아남으려면 내년에 소비 방책 써야 돼요. 네.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감 경기가 좋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자, 돈을 넣자마자 좋아지지가 않아요. 최소한 6개월, 9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늦어도 3월 달에는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C하고 I가 늘어난다. 네. 그러면은 골디락스 쪽이 더 좋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1분기쯤에는 약간 경기가 좀 밀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도 워낙 많이 올랐고 네. 이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그렇죠. 받아야 되겠죠. 그 모습이 보이는 순간 네. 정부는 소비 방책이 들어올 거고 네. 그다음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네. 시행할 겁니다. 네. 그런데 연준은 조금 더 늦을 거예요. 바로 정부보다는 빨리 선제적으로 안 하지 않고 그렇죠. 후행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빨라도 한 6월 달 요 정도 보는 이유가 네. 먼저 정부가 소비 부양책을 갖다 들이밀고 네. 그 다음에 정부 침체가 가는 충분 조건까지 다 봐야 네. 그래야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경기가 좋은데 네. 굳이 금리 내릴 필요 없잖아요. 연준 네. 입장에서 네.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아마 소비 부양책,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네. 화답이 될 수가 있다. 2024년도 투자 박사와 함께 자 이런 국면으로 보면 네. 우리 이박은 골디락스 국면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종도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럼 2024년도 미국 증시에서 네.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될 투자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네. 딱딱 찝어서
뭐 CNBC 뉴스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전망하는 거 하나도 믿지 마라. 네. 맞춘 애들이 없다 한 번도. 네. 그렇지만은 근데 전망을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이런 방향은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을 100% 믿으면 안 되시고 참고를 좀 하세요. 참고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그레너리 쪽에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한 거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저희가 경기 지표라든지 경기 전망 일단 골디락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딱 간단하게 주식 시장은 견고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올해 같은 급등은 아니다. 네. 채권 시장은 매크로 지표가 안정될수록 채권 가격, 특히 국채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지는 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네. 그렇죠? 약세도 저희가 달러 인덱스를 한 95에서 100 정도로 하향 조정된 상태로 그럼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지겠죠. 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금 가격은 해지 수요 때문에 강세로 갑니다. 네. 그리고 정유주도 국제 유가도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급락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시장을 전망해서 중동 보고 전세가 있고요. 안정이 되면서 네, 뭐 그런 것도 맞습니다. 다 작용을 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주식 시장을 이제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본다면 저희는 딱 두 가지 테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항상 잘하는 거, 네.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산업이 뭔가 네.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금리 인하, 이거에 따른 달러 약세, 요걸 감안한다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뭐가 될 건지 네. 이걸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내년에 미국에 좀 많아요. 네. 선거부터 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뭘까? 자, 첫 번째로 구조적 성장을 하는 산업은 지금 반도체하고 AI 관련 산업이 하나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은. 네. 그래서 AI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하나, 챗봇 GPT,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어지는 성장 산업을 구조화적인 것을 봐야 네. 된다. 종목은 딱 나오죠. 네. 아마존 웹 서비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빙,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바드, 그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 가만히 있으면 병나는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X를 통해서 이제 그록이라든 이 그 챗 GTP 거기다가 옵티머스 젠 2라는 로봇까지 이런 산업을 하나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도 삼시바 제목부터 우리 아주 그냥 쇼킹했던 삼시바 우리 아들이 짜증을 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힘들었어요. 삼시바 여기서 보시면은 AI 반도체 제품군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인텔의 뭐 CPU라든지 엔비디아하고 AMD의 GPU, 그다음에 인텔하고 AMD의 NPU 이런 이 제품군들이 서로 경쟁하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관련된 메모리 HBM을 제공해주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여기는 완전히 지금 보면 불야성이에요. 여기는 매출이 계속 꾸준히 간다. 계속 쭉 간다. 쭉 간다. 네. 왜? 그리고 이거 버블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됩니다. 여기는 말씀드렸죠? 네, 순간순간 조정을 받더라도 쭉 간다. 네,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에 오지도 못했어요. 더 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적 성장을 이루어진 데는 친환경 전기차 산업이다. 왜? 미국은 지금 친환경 사회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보조금 지급까지 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2032년까지 신차 생산량의 67%까지 전기차를 확대하겠다. 네. 그럼 2천만 대 생산해야 돼요. 네. 테슬라가 지금 미국 내 판매량이 100만 대 수준입니다. 테슬라, 리비안, 포드, GM 모두 달라붙어야 돼요. 네. 모두 달라붙는 애들은 다 갑니다. 네. 여기는 그냥 봐도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뭐 천슬라 얘기했다가 다시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뭐 지금 250달러거든요. 계속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공장을 인도라든지 멕시코 이런 데다 지금 계속 지으면서 한 100만 대에서 200만 대를 더 끌어올리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지금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리비안이라든지 포드 GM도 100만 대, 200만 대 생산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도 막 그 계약도 맺어주고 이러니까 그거에 한번 성장성, 구조적 성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금리나 수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전반기에는 일단 은행주를 먼저 계속 보세요. 네. 제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은행주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넷 인트레스트 마진 측에서 매출은 떨어져요, 확실히. 네. 네.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 투자해 놓은 국채라든지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부실 자산화돼 있거든요.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네. 이것이 다시 재평가가 됩니다. 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돼 갖고 은행주는 올라갈 수 있다. 저희들은 아주 큰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보다는 뭐 US 뱅코프라든지 PNC 파이낸셜 서비스와 같이 조금 더 약간 하단이에요. 무겁지 않은. 무겁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리츠도 봐요. 리츠도.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뭐 가장 큰 게 리츠 수혜주잖아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동산 회사가 돈을 조달해 갖고 그 돈 갖다가 부동산 관련된 사업에 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떨어지고 매출에서 자기가 내야 될 비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올라갑니다. 뭐 저희들이 많이 보는 데는 뭐 크라운 캐슬이라든지 퍼블릭 스토리지 같은 회사들, 네, 뭐 연 평균 그 배당률 6%가 넘어갑니다. 이런 회사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또 봐야 될 게 신재생 에너지들. 다들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뭐 금리나 수혜주야? 왜냐?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은 대부분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들이에요. 자금을 조달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고 이것을 매출을 지금 일으키는 구조인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 지금 망가져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정부 보조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정부도 보조금을 못 줘요. 그래서 지금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데가 사실 수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뭐 블룸 에너지라든지 플러그 파워, 퓨얼셀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아마 지금 2023년도에 미국이 수소 허브라든지 수소 파이프라인을 되게 구축을 많이 했어요. 이것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한 내후년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이 회사들이 재무적 구조가 조금 더 이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주가 상승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세 번째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세 번째 테마 세 개라고 했잖아. 자, 정치 테마 세 개 다 한 것 같아요.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해제해야 돼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정유주. 전쟁 다 끝나고 그러면 정유주로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유가가 있고요. 정유주는 유가하고 관련돼서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P 곱하기 Q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곱하기 매출량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정유주들이 가격은 유가는 올랐는데 매출량이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왜? 중국이 미국 걸 안 썼으니까. 근데 앞으로 정치 경제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 달러도 좀 떨어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매출량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해지할 수 있는 게 정유주 많이 보고요. 뭐 정유주 하면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보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륨이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지금 자기 투자 리스트 넘버 6입니다. 그리고 지분 27%를 확대를 했거든요.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이게 아니면은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럴 경우에는 금광주, 금 가격하고 거의 연동이 돼 있는데 여기도 회사기 때문에 P 곱하기 Q예요. 가격은 2,000달러로 왔다 갔다 하는데 Q가 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달러가 약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럼 매출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쪽은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정유주하고 금광주는 뭐 금광주는 뉴먼트 많이 하시는 거 아니면 바리골드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대형주들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굳이 뭐 어려운 종목 보실 필요 없이 이런 종목 보시면은 아마 올해 한 세 가지 테마를 다 해지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 카테고리별로 종목들을 이제 자세히 대방출을 오늘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방출을 해주셨으니까 조목조목 이제 잘 보시면서 각자 또 투자자도 취향들이 있어요. 취향들이. 그렇죠. 취향들이 내 있죠. 취향에 맞는 종목이 어떤 건지. 뭐 넘들이 좋다고 넘들이 좋다고 그래도 내 취향이 개취가 있잖아요. 개취가. 그렇죠. 내 취향이 아니면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취향에 맞으면서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그렇죠.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투자 박사와 함께 2023년도도 뭐 소위 말해서 다사다난하고 뭐 별일들이 많이 있었는 전쟁도 발생하고 2024년도 예외 없이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테고 리스크들이 많이 생길 텐데 어떤 리스크들이 그래도 예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뭐 가장 미국 내 지금 내년도 리스크는
선거예요, 사실. 그 문제를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면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가장 컸는데 한 12월 중순 이후에는 분위기가 트럼프가 못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좀 분위기로 바뀌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선거는 11월 말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2025년도 1월 달에 이제 정권 인수가 되기 때문에 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매크로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바뀌지 않을 거다. 최소 2024년도에는 네. 그리고 만약에 바뀐다면은 이제 선거가 끝난 2024년도 11월 달부터는 다음 정권에 맞춰 갖고 시장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당선이 되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네. 뭐 지금 일단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내년 3월 달에는 봐야 돼요. 항상 3월 달에 다크호스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존 F 케네디의 이제 조카뻘 되시는 뭐 무슨 케네디 분, 요 분은 자기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안 뽑아주면 자기는 독립적으로 나오겠다 하신 분이니까. 근데 민주당 쪽은 별 변수가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만약에 누가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 바이든이 한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뭐 그렇죠. 똑같이 승계가 된다고 봐야 되죠. 네. 사람은 바뀌어도. 그렇죠. 바뀐다 대신에 하더라도. 이제 지금 정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12월 달에 몇 개 일부 하원 선거구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네. 2개인가 3개가 그거는 있었는데 바이든이 아니니까. 바이든이 아니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은 바이든이 싫어요. 네. 민주당의 표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이든이 너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나와서 이렇게 유약한 이미지.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바이든만 바꿔주면은 그러면 물을 쫙 흘러지는 게 아니냐. 아, 근데 지금 집권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본인 마음이고.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얘기가 나. 그러니까 그게 3월 달 정도에는 보통 대선 주자 당내 경내 경선 주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다크호스로 3월 달에 나왔고 그 전까지 모르다가 그래서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쪽 공화당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니키 헤일리가 갑자기 요즘 막 급부상하고 있죠. 급부상했어요. 그래서 거의 당내에서 트럼프하고 그 지지율 차이가 5%가 안 돼요 지금. 양강구도로 올라가고 있죠. 완전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식상하고 문제는 트럼프가 가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다는 게 또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글로벌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첫 번째가 일단은 나토 탈퇴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계속 그 얘기 나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는 거고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환경 문제 다 도루묵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 때려치워 뭐 이거죠 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공화당도 그게 지금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사실 이쪽 동부 지역에 러스트벨트하고 남부 지역에 콘벨트거든요. 이쪽 지역에 다 지금 몰려 있어요. 근데 거긴 다 공화당 텃밭이거든요. 그럼 공화당 텃밭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화당 내에서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 텃밭인 중부하고 서부 지역이 지금 완전히 방치가 됐어요. 근데 이쪽을 다시 일으키려면은 첫 번째가 소비 방책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하고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시킬 거다. 단 기술은 빼고 이 얘기입니다. 무역 갈등 완화되면 뭐 뻔하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팔 수 있는 것은 딱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팔아야 되는데 그건 막아놓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동차, 원유 제품, 그 다음에 곡식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내에서도 저 민주당 표를 좀 끌어올리려면은 결국은 중국하고 무역, 그다음에 서부 지역과 중부 지역을 다시 한번 회생시킬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게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느냐, 계속 더 심화가 돼서 나빠지느냐, 이게 또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2024년도
투자 박사와 함께 대체적으로는 2024년도에 예상한 대로 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자꾸 이렇게 뭐가 확답을 하는 이러다가 저희들도 이제 뭐 그 옛날에 미네르바 사건 같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일단 전망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전망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깨알 같은 자랑 한번 할게요. 2023년도에 저희 뭐 그레너리 투자하면서 미시국 주시장을 되게 잘 읽었어요. 저희가 네. 잘 읽어서 성과도 엄청 좋아갖고 뭐 앞에다 이렇게 뭐라도 제가 걸어놨잖아요. 예, 지금 증권사에서도 조금 저희 쪽 상품을 선호한 이유가 처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 지원법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될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다가 3월달에 시행령이 나오는 순간 저희가 사실 투자를 그쪽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기차부터 밸류 체인부터 반도체, AI 쪽 밸류 체인을 다 쭉 섭렵을 하면서 성과가 지금 연말까지 지치지 않고 그냥 쭉 올라왔거든요. 네. 또 2024년도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컨셉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딱히 지금 매크로 변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아마 시장에서 계속 와 있던 AI라든지 반도체 밸류 체인은 그래도 소폭이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강세를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네. 플러스 돼 갖고 그동안 못 올랐던 금리 인상 때문에 못 올랐던 업종 쪽을 한번 지켜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항상 갖고 가셔야 돼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도 꾸준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한번 주의 있게 지켜보시면은 저희 아마 그레너리 투자문과 거의 비슷한 전략으로 한번 시장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뭐 자부심보다는 조금 이제 확신에 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2박이 2023년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추세나 방향이나 어떤 수익률에 있어서 상당히 맞춘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신에 차 있는 그런 2024년도도 뭐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와 돌아가는 이제 경제 상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드렸고요. 투자 전략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해지, 무작정, 묻지마 투자 이런 거 말고 막 달리는 투자 이런 거 말고 항상 해지 전략, 그렇죠. 리스크를 항상 진단하는 투자 전략 이런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항상 해지 전략은 붙잡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일정 부분을. 그리고 아마 구조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테마를 붙잡고 가는 게 뭐랄까 손해를 안 보고 꾸준하게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뭐 내년에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2023년 이제 가을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투자 박사 코너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변수들, 전망, 전략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시장 내 변수들 또 투자 종목들 진단해드리고 전망해드리면서 좋은 정보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투자에서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